네, 일당백 스페셜 정민영의 영원한 이야기 오스카 사관왕 봉준호 특집 기생충을 만들게 한 작품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마더라는 영화 저희가 라이너님과 함께 읽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설국열차 굉장히 또 흥행을 했었고 네. 설국열차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그 기생충이랑 비교를 할 때 그 계급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네. 또 설국열차 아니겠습니까? 네. 머리칸과 꼬리칸. 음. 그때 이제 유행어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뭐 나는 머리칸, 너는 뭐 꼬리칸 뭐 등등 해갖고 저희가 읽어볼 만한 그리고 네. 기생충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그렇죠. 영화를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이라고요? 네. 거의 1000만 관객 가까이 음. 흥행을 했던 작품이에요. 네.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짧은 줄거리 한번 또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배경은 2031년입니다. 지구가 빙하기처럼 꽁꽁 얼어버렸는데요. 생명체라고는 다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생존자들만 설국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이 기차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기차를 만든 윌도프와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 이들은 악한에서 호화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꼬리칸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정체불명의 단백질 덩어리로 끼니를 연명하지만 그보다 참을 수 없는 건 아무 이유 없이 어린아이를 데려가는 윌도프의 행패입니다. 이에 꼬리칸의 젊은 리더인 커티스와 그의 오른팔 에드가 그리고 장로격인 지도자 길리엄은 반란을 준비합니다. 마침 누군가가 단백질 덩어리에 빨간 쪽지를 숨겨보내 반란에 필요한 힌트를 주는데요. 열차를 설계한 남궁민수라는 인물과 그의 딸 요나를 함께 찾아서 엔진룸 앞까지 장악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열차의 앞칸으로 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결국 엔진룸 앞까지 오게 된 사람은 커티스와 남궁민수 그리고 그의 딸 요나 3명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진룸 문이 열리고요. 윌도프가 커티스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하는 얘기가 충격적입니다. 알고 보니 이 꼬리칸의 길리엄과 악칸의 윌도프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사이였다는 것이었죠. 기차라는 공간, 제한된 자원에 인구가 넘쳐나니 균형을 위해서 일부러 꼬리칸의 반란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기차 엔진의 부품이 떨어지자 꼬리칸의 아이들을 데려가 수동으로 기차를 움직이게 했다는 끔찍한 사실마저 드러나게 되죠. 한편 이 폭탄 제조를 위해 크로노를 모았던 남궁민수는 폭탄으로 기차의 문을 폭파시키고 결국 기차는 폭발하게 됩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요나와 그리고 흑인 꼬마 아이는 기차에서 나와 처음으로 눈뿐인 세상과 마주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 설국열차 본격적으로 한번 또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국열차는 하여튼 그 맨 꼬리칸에 탄 좀 없는 사람들이 네. 결국 이제 맨 앞칸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제일 큰 축인 것 같고요. 네. 그죠? 그래서 그 한 칸 한 칸 지나가면서 이 사회의 상류층들이 사는 모습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도 그대로 이제 좀 보여주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기차라는 게 사실 참 다양한 메타포로 쓸 수가 있는데 기차. 네. 네, 일단 기차부터 갑니다. 보통은 이제 기차를 역사로 비유를 많이 해요. 역사. 네, 기차가 움직여가고 어떤 정해진 궤도를 간다. 네. 반드시 그게 어떤 법칙처럼 움직이지는 않지만 역사도 하나의 경향성을 가지고 가듯이 네. 기차라는 게 역사를 생각하죠. 음. 주로 이제 막시즘 쪽에서는 기차를 역사로 보고 네. 기차 엔진을 계급투쟁, 역사를 움직여온 원동력은 계급투쟁이니까 음.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또 바로 근대를 만든 게 기차죠.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증기기관. 전기기관이 기본적으로 이게 기차에 탑재되면서 네네. 결국은 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네. 이 공간을 단축시켰기 때문에 이게 산업혁명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차의 어떤 확산 그리고 보급이야말로 결국 세계의 어떤 그 산업화 자본주의와의 어떤 그 전면적인 도래를 의미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게 설국열차 영화 보면 전 세계 뭐 43만 몇천 킬로미터를 다 돈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본래 20세기 초반에 그 미국의 철도왕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 해리슨인가 하는 사람이 본래 전 세계를 기차로 엮으려고 그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저 만주철도 쪽도 이 사람이 사업권을 가지려고 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그런 것들 꿈은 항상 있는 거죠. 이 전세계를 엮어보겠다. 그러니까 기차로 상징되는 것들은 이 전세계를 하나의 어떤 단일한 단어, 자본주의 원리로 묶어낸다. 네. 그러면 자본주의의 상징도 되고, 그리고 어떤 기차로 지금도 상징되는 게 요즘은 우리 고속전철 나오잖아요. 네. 고속철도 나오잖아요. 네네. 여전히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것은 하나의 끊임없는 성장, 발전, 이것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감독은 오히려 기차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지금 지구가 온난화 시대에 뭐 C+7이라는 기온 네. 강화제를 투여했다가 전 세계가 지금 다 꽁꽁 꽁꽁 얼어버렸다. 음. 이게 또 재밌는 메타포예요. 이 네. 감독이 원래 봉건제를 고체로 불러요. 봉건 사회를 신분제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고체로 불러요.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신분 계층의 이동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액체로 불러요. 네. 근데 다시 지금 이제 신중세로 간다고 하거든요. 아. 새로운 봉건 사회가 온다. 그 계급 사회가 새로 도래한다. 음. 그런 의미에 또 고체가 되는데 어. 마침 지구 온난화에다가 이걸 뭐 지구 온난화하고 엮어가지고 이 세계가 다 꽁꽁 얼어버렸다. 고체화됐다는 거. 이게 상당히 그게 문명사적인 네. 감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차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인류의 희망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 기차를 보면 결국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바로 그 노아의 방주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마지막 다 타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결국은 이 폐쇄된 공간에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인류를 보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기차라는 게 결국 마지막 희망인데 네. 그 희망이 사실은 가장 지구의 어떤 위기를 불러왔던 것 그것이 결국은 지금 희망이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역설적이죠. 아, 바로 지구의 위기를 불러왔던 것이 바로 기차인데. 기차인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산업화의 상징인데 그게 또 이제 지금에 있어가지고는 마지막 희망으로 희망이다.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근데 기차 역설적이죠. 밖을 나가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었나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건 조금 너무 이야기 처음부터 그거 합니다만 네. 본래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앞칸에 나아가는 것들이 결국은 역사의 정의고 진리라고 보는 거잖아요. 법칙이다.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해가지고 우리가 앞을 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상하가 뒤섞이고 상부 구조의 어떤 이런 착취와 억압을 타파하는 것이 결국 우리 역사의 진이고 우리 사람들이 어떤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난국민수로 상징된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봤자 안 되는 거다. 너희 이 문을 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벽으로 생각하는 이 옆에 옆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 한쪽에서는 이거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네. 어차피 기차라는 것만 보면 아무런 얘기는 답이 없다. 바뀌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기차 밖을 뚫고 나가야 된다 이거고. 근데 이쪽에서는 그건 미친 짓이다. 지금 세계는 얼어붙어 있고 네. 나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지금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자본주의 가지고는 이 사회는 이제 이 지구는 위험 사회가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 원자 폭탄, 원자력 발전소, 지구 온난화 이거 우리가 스스로 자멸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자. 자본주의 이유를 고민하자. 근데 지금 자본주의 다 길들여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 다 죽자는 말이냐. 그럼 당장 지금 기름은 어디서 사오고 식량은 어디서 사오고 안 된다. 이런 것들의 대립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질서나 규칙이 존재한다고 했을 네. 때 그거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티스로 대표되는 이 혁명하는 친구들 있죠. 네. 근데 아까 스토리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도된, 유도된 혁명이거든요. 네. 일정 부분 똥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균형. 정해진 비율로 애들을 죽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질서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실패하고 뭐 엔진룸까지 닿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엔진룸 가까이 갔을 때 또 그 최종 보스인 윌포드는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는 네. 모습을 보여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계급 역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엔진이라고 하는 성역화된 이런 어떤 시스템 자체는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남국민수로 대표되는 캐릭터는 시스템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 질서 자체를 거부를 해서 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윌포드랑 대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구조적으로 보면 직선적 구조인 것 같고 또 커티스와 윌포드의 대립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영화에서 가장 대립적인 사람은 남국민주예요. 왜냐면 옆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
영화에서 보면 윌포드가 하는 세뇌 교육, 네. 이 세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밖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절대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도 그거네요. 저 7명의 사람들을 봐라. 얼어붙은 사람들. 밖에 나가면 너넨 다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혁명을 막아서는 거, 뭐 내부적인 어떤 꼬리칸의 반란 이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네. 왜냐면 그것은 윌포드가 만든 이 질서화된 세계, 이 세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윌포드를 신이라고 보고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말 그대로 신의 섭리라고 본다면 네. 그리고 기차는 신의 세계고요. 네. 근데 남극 민주는 그 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탈출자, 네.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 개척자는 남극 민주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커티스가 아무리 혁명을 성공해서 만약에 그 기차를 열차를 이끄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윌포드가 정한 룰 안에서의 변화인 거고 그렇죠. 예, 남극 민수는 아예 그 룰 자체를 깨버리는 사람, 세계 자체를 세계 자체를 깨버리는 벗어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남궁민수가 보기에는 네. 커티스가 만약에 이제 윌포드가 권유를 하잖아요. 윌포드가 그 네. 부계자가 되라고. 부계자. 네. 근데 그건 결국은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권력자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네. 근본적으로 똑같은 문제에 봉착이 될 거예요. 이 기초의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된다. 네. 적정한 수로 사람들은 항상 관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폭력적인 어떤 탄력이라든지 이건 불가피할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안에만 바라보면 결국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커티스랑 네. 그 윌포드가 만나서 네. 이제 뭐 스테이크를 먹잖아요. 네. 그 장면 보면서도 야, 이 커티스란 친구가 스테이크를 먹고 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만약에 대접받았더라면 그렇게까지 결론이 바뀌진 않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 날도 추우니까 또. 네. 날 추운데 따뜻한 커피 한 잔 얼마나 좋습니까? 네. 1kg 커피가 여러분의 따뜻한 꽁꽁 얼어버린 고쳐야 된 마음을 또 액체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기체화까지 시켜서 아주 그 가볍게 여러분들을 커피 향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네. 1kg 커피 다양한 곳에서 최고의 원두를 가지고 여러분께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네. 1kg 커피 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저희 팟빵 게시판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국열차 네. 이제 처음부터 쭉쭉 한번 가보죠. 네. 이거 웹툰이 원작이었대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요. 웹툰이 아니라 웹툰이 아니고 프랑스 만화. 만화. 프랑스 프랑스 만화. 만화. 네. 근데 그거랑 이제 초반 설정은 같은데 끝에 좀 달라지는 거죠. 네. 끝에 달라졌고요. 네. 이제 이 설국열차가 나오고 나서 원래 2부작이었나 그래요. 네. 3부가 나왔어요. 그 뒤에 만화 이야기가 또 이어져요? 내용이 나왔고 그 뒷 내용에는 설국열차의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 영화를 보고서요? 네,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봉준호 감독에 대한 메시지, 고맙다는 메시지 어, 재밌다. 나와 있어요. 오. 그 맨 네. 처음에 이제 네. 뭐 여러 어감이나 이런 게 잠깐 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커티스가 반란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좀 많이 주목했던 대사가 뭐였냐면 저들의 총엔 총알이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 쟤네들이 우리한테 겁을 주고 막 뭐 탄압하고 하지만 그거에는 사실 내용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네.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정확하죠? 그 이솝오에 꼭 네. 비슷한 그런 게 있죠. 사냥꾼의 전령 메신저라 해가지고 네. 사냥꾼이 이제 사자가 있단 말이죠. 네. 사자하고 이제 그 사냥을 하게 되는데 음. 사자를 위협한다고 화살을 쏘아 날리면서 자, 내 전령이 너에게 할 말이 좀 있대 해가지고 이제 화살이 가서 사자 상처를 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사자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냥꾼에게 왜냐니까 그 사람 이제 여우가 가가지고 우리 사냥꾼 저 별 것 없으니까 우리가 양동 작전에서 쟤 없애버리자 이러니까 사자가 야, 제 전령 하인도 이렇게 힘이 센데 제 사냥꾼 얼마나 힘이 세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감히 쟤한테 달려들 엄두도 못 낸다 이거죠. 사실은 사자가 힘을 내면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사냥꾼은 화살을 쏘아 날리는 그 물리적인 그 또 상처를 줬지만 그 메시지 있잖아요. 내 전령이 너에게 좀 할 말이 있대. 그걸로 이제부터 사자가 더 이상 달려들지 못하게 완전히 그
의지 자체를 다 말살시켜 버렸거든요. 음. 실제로 여기서는 빈총이지만 그 빈총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총 앞에서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부당하고 우리가 혁명을 해가 일어나고 싶지만 총칼 탱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라고 사람들을 항상 네네. 좀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딱 지금 커티스가 네. 저것은 총알이 없다라고 말할 때 상당히 상쾌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총알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앞칸으로 진격하다 보니까 진짜 총 가지고 와서 막 쐈잖아요. 네. 그것마저도 이제 의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총알이 없다. 저들의 총을 두려워할 것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찰력인 거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대사와 네. 태도, 총을 대하는 행동 이런 걸 보고서 총알이 없다라는 걸 간파해낸 것이 즉 그들의 폭력이 두려워할 게 못 된다는 진실을 알아낸 걸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진실은 총알이 있긴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허정성세로 겁을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다분히 선동적인 문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상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알이 없다라는 거는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일까? 네. 실제로는 총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일부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보여만 주면 되거든요. 총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혁명의 그리고 폭력적인 이런 저항의 기폭제가 되기에는 아주 중요한 선동적인 언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보면 네. 그 전 세계에서 뭐 네. 쭉 있었던 어떤 혁명이나 이런 데서도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별거 없다 이런 식의 말씀하신 선동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게 용기를 주죠. 그 슬로건은 반드시 이제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저 지배 세력을 대체를 하고 우리가 새롭게 역사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네. 당연히 우리가 더 낫다, 지적, 도덕성 뭐 모든 능력에서 우월하다라는 걸 줘야 되니까 네. 당연히 이제 상대 쪽을 실상보다 더 폄하를 하고 네. 더 평가절하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없으면 선택이 안 되죠. 시작 자체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회주의 혁명을 봐도 노동계급은 역사적으로 이것은 법칙처럼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다. 부르주아 계급은 그 어떤 계급적 한계와 그리고 인식의 어떤 한계 때문에 결국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본가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보통은 또 이렇게 봅니다. 요즘은 노동자들을 개돼지라고 하는 게 이제 2015년 이후로 유행했는데 네. 원래는 옛날 민중가요도 보면 자본가들을 돼지라고 많이 불러요. 맞아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개돼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참 이게 좀 이 보면 또 이데올로기 공세 지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자본가들을 이제 돼지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 예전에 그 동물농장에서도 네. 지배계급은 돼지 나폴레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도 웃기고. 그거는 약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90년대 전만 하더라도 네. 이른바 있는 사람들이 살이 찌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없는 사람들은 살찌기가 쉽지 않아. 음. 근데 이제 한 2000년, 201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잘 사는 사람들은 살찌질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관리 잘하는 네. 부유층의 상징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뭐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살이 찐다고. 그래서 돼지의 이미지가 그렇게 관찰력이 아주. 네. 커트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인간 사료라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 사료? 네, 인간 뭐예요, 사료라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벌크로 파는 엄청 큰 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조그만 눈에 띄네를 되게 적은 가격에 되게 싸요. 엄청 싼데 맞아요. 네. 이만큼씩 공장에 이만큼씩 10kg씩 사요. 팔고요. 뭐 고시원 살거나 혹은 뭐 원룸 사는 이런 좀 뭐 백수거나 대학생이거나 좀 가난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그걸 사놓으면 두고두고 먹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열량만 있고 설탕 덩어리거든요. 아, 먹다 보면 살이 찌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보면 사육화하는 이런 거거든요. 음. 그리고 손쉽게 적은 돈으로 대량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게 그런 정크푸드들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총알 없었던 거는 조금 첨언을 하자면 네. 그런 거 같아요. 이 살개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통했던 게 그 총알이라는 게 사실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지배의 수단이고 네. 폭력의 원천인데 그게 무의미하다.
총알이 없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 말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걸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총알이 없다는 거는 이 세계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즉 외부로부터 자원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네네. 내적으로는 결국 떨어지면 끝난다라는 이 순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요소이기도 했어요. 아니 그 비슷한 게 그 담배도 있었죠. 담배도 네, 말보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는다. 더 이상 외부 공급이 안 되니까. 네. 아까 뭐 개돼지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생각나는 부분이 인간 사료도 말씀하셔서 그 바퀴벌레로 만드는 그 단백질 덩어리 양갱처럼 생긴 거 네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꼬릭한 사람들에게 양갱 비슷한 단백질 그렇죠. 덩어리를 배급을 해주는데요. 꼬릭한 사람들은 이것마저도 너무 소중해서 이거를 막 먹고 있었죠. 근데 그렇죠. 알고 보니 이 단백질 덩어리의 정체가 바퀴벌레를 갈아서 만든 덩어리였다라는 것이었죠. 단백질 덩어리긴 하겠지. 곤충이 제 미래의 가장 유력한 식량이잖아요. 아 그래요? 곤충이 워낙 좋죠. 그러니까 예, 워낙 단백질이 네. 풍부하니까. 오. 이것도 약간 성적으로 또 코드 감이 있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 곤충? 단백질. 아씨, 이건 좀 무리수였네. 좀 무리수니까. 알겠습니다. 너다 먹어. 그 프로틴 바 이거를 딱딱 규격화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류층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스테이크든 뭐 스시든. 스시든 이렇게 그냥 정말 요리처럼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주는데 네, 사람들은 그냥 보급형으로 생산자 맞춤형 음.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이- 그렇게 또 소비가 되죠. 이 단백질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의미가 크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인간 사료 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단백질을 주는 이유가 사실은 이 세계가 유지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유지시키려면 꼬리칸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꼬리칸의 이 혁명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꼬리칸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네. 이 인간의 공급이 가능해지는. 아.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공급이 뭐 뒤에도 그렇죠.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어린아이의 공급이 없이는 열차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라도. 공급하기 위해서는 꼬리칸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상류층의 향락을 위해서는 여자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클럽에 있는 여자애들이 그 꼬리칸 출신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왜냐면 그런 어떤 상류층의 향락을 위해서 네. 이제 일부 여자, 그러니까 그 꼬리층에서 아이를 생산하기 위한 여자들만 남겨놓고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 단백질이 공급되기 전에 과거 얘기를 할 때는 인육을 먹었다는 거죠. 네. 원래 사람을 잡아먹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상하고 꼬리칸의 이런 인구수가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걸 유지하기 위한 걸로 단백질을 주는 거죠. 원래 이거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이게 아. 소일랜드 그린이라는 네. 영화 1970년대 SF 영화인데 네. 리처드 플레이서 감독의 영화입니다. 소일랜드 소일랜드 그린. 그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비슷해요. 이 설국열차도 결국 환경 문제 때문에 열차에 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리는 여기서 아마 2020년대인데 네. 그 지금이네요. 세계가 이제 되게 망해버린 거죠. 네. 인구가 너무 폭증하고 막 이래서 문제가 생겨서 이 식량도 없어지고 네. 과일도 없고 뭐 고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세계라서 원래는 소일랜드 레드라 그래서 콩으로 만든 단백질 덩어리가 줘요. 네. 거의 비슷해요. 네모네. 오마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그거는 아무 맛이 없었어요. 단백질이긴 하지만 콩으로 만든 거라 맛이 없는데 근데 이거를 뭐 해양 플랑크톤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 그게 소일랜드 그린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영화에서 밝혀지는 바로는 실제로는 환경이 다 망해서 바다에는 플랑크톤 하나도 없고 이거는 사람이었어요. 인육을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 왜냐면 넘쳐나는 건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도 그런 오마주라고 봤지만 여기서는 그냥 바퀴벌레로 바뀌었죠.
바퀴벌레는 그냥 우리 주변에 많아서 그랬겠죠? 뭐 바퀴벌레가 특별한 뜻이 있겠습니까? 번식력이 가장 강하니까 계속 공급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겠죠. 또 혐오감을 주기 위해서 시각적인 혐오감을 관객들에게 주기 위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그 단백질 바를 주기 전에 네. 이제 한 달간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를 잡아먹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결국 그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먹으려고 할 때 자기 팔을 하나 잘라가지고 네. 던져주잖아요. 네. 이게 사실 아주 고귀한 희생 정신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자기 팔다리 하나씩 잘라가지고 네네네. 굶주림의 연대를 극복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장 극단적인 비참함 네. 그런 것들 속에서 그 이후에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권력이라든지 이 사회가 이 사회를 유지해가는 어떤 통치 테크닉이라는 게 좀 보여진단 말이죠. 완전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쑤셔 박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 조금 그런 다음에 살게 이제 해주는 거죠. 먹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것보다는 아무리 욕을 하고 해도 뭔가 하나 던져주면 그런 이데올로기가 강력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이데올로기가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무리 독재를 하고 이래도 예전에 그때보다 나아. 예를 들어가지고 저 북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데올로기가 항일 반미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네. 옛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미제가 쳐들어와가지고 북한 쪽 이야기죠. 미제가 쳐들어와서 이 강토가 다 불바다되고 모든 사람이 학살됐다. 그런데 지금 그때를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사는 게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말 반만 년 동안 우리는 굶주림에 항상 살아왔는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됐다. 그 초과 지붕을 슬레이트로도 하게 됐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런 효과를 그러니까 그때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마라. 가장 강력한 이게 그 이데올로기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죠. 통치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 여자 메이슨 총리. 네, 메이슨 총리입니다. 네. 지금 그분이 네. 연설 같은 걸 할 때도 보면 인상적이죠. 신발과 비유해서. 네, 신발은 발에 있어야지. 네. 저 머리에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되냐. 네. 그리고 그 못 사는 사람들을 엄청 그 죄책감 들게 만들잖아요. 네. 니네는 원래 다 네. 자격이 없는 애들인데 네. 우리가 태워졌다.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렇죠. 자리는 거기였고 우리의 자리는 여기였다. 그러니 질서를 지켜라. 너의 자리를 지켜라를 굉장히 강요하죠. 그게 지금 어찌 보면 그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랑도 상당히 많이 좀 닮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이의제이고 네. 서로 내부끼리 계속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민들이 왔을 때 야 너희 나라 지금 완전히 파산국가가 돼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너희 생명도 보존 못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먹고 사니까 대단한 거 아니냐. 항상 국으로 엎드려 있으라.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무서운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네.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어휘를 한 거잖아요. 메이슨 총리가. 네. 근데 이 영화의 설정을 살펴보면 메이슨 총리는 사실 꼬리칸 출신이었대요. 진짜요? 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간 애초부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건 뭐 상상하는 거니까 상상하는 바로는 이제 끌려간 아이들 그 앞에 칸으로 끌려간 아이들이 성장해서 네. 이렇게 메이슨 같은 애가 된 것 같은데 꼬리칸 출신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열렬한 체제의 찬양자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너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고 더 가혹하게 구는 거일 수도 있겠군요. 꼬리칸 사람들에게. 왜냐면 또 자기가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 자기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신분 자체가 이제 네, 그쪽이 네. 아니니까. 네. 저는 그러면 상상력을 더 발휘하자면 네. 그 메이슨 총리는 꼬리칸에 있다가 네. 어쨌든 그 열차 운행한 지가 17년 정도 된 네. 거니까 17년. 아주 어릴 때는 아니고 미시쯤일 때 네. 네. 미시쯤일 때 이제 윌포드의 간택을 받은 거지. 그거를 그때? 젊을 땐 예쁘셨어. 아니 그러니까 그 배우를 비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영화 설정에서는 되게 기괴한 느낌이잖아요. 네. 모습 자체가 비주얼이. 네. 그래서 윌포드의 선택을 받아서 막 그 총리까지 된. 원래는 그러니까
뭐 영화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런 설정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밑에 설정이었다. 이런 아 그러면 그게 재밌네요. 사실 얼굴이 이제 비틀린 게 이해가 되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말 그대로 왜곡된 현실 인식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선전에 가장 첨단에 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비틀린 말을 계속해서 사실 음. 진실이라고 전달해야 되니까 음. 그 전달자의 인상이 다시 비틀렸다. 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 영화가 이제 우리가 또 기생충 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요소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기생충에 나오는 박 사장의 아내 연교 네. 조여정이죠. 그 연교를 해석하는 많은 뭐 해석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연교가 원래부터 이 상류층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아.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 왜냐면 연교의 나이랑 아, 첫째 그래 딸의 보이기도 하네요. 나이를 생각해 보면 네. 연교는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네. 아마 20대 초반에 애를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대학은 나왔는지도 가물가물하죠. 왜냐면은 기우가 와서 처음에 퍼포먼스 수업은 안 하고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네. 걔는 네. 손잡고 수업은 기세야 뭐 이런 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면서 넘어가죠. 그리고 보면은 항상 가장 그 가족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을 다 받아주는 게 또 연교고 네. 또 이제 냄새에 대한 민감도도 볼 수 있겠는데 음. 박 사장은 내추럴이기 때문에 바로 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연교는 계속 못 알아차리다가 마지막에 아. 가서야 냄새를 맡아요. 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아. 연교의 출신 성분이 태생이. 태생적인 건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짜파구리 같은 것도 네. 사실은 짜파구리를 먹는 건 이제 네. 연교가 먹잖아요. 음. 그런 것도 서민의 음식인데 음. 그게 다 의도된 연출 아닌가. 거기에 소고기를 넣어. 저 그래서 어제 이거 보다 짜파구리 또 먹었잖아요. 아, 살치살? 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고기는 안 넣었지만. 그것도 아무튼. 연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본질은 이런 짜파구리 같은 라면인데 음. 그 위에 살치살을 얹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보면 좀 말이 나와서 그런데 양극화라는 게 뭐 네. 기생충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그 우리가 양극화하면 자꾸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 좀 더 심한 게 문화 자본의 양극화거든요. 그 지금 예를 들어 이거 특정 대학을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성적이라는 기준 하나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양극화를 하더라도 좀 더 희망이든 뭐가 좀 있단 말이에요. 성적 공부만 잘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더 달라졌어요. 성적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대학을 들어오고 같은 과를 다녔더라도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 나름 집에 어떤 지식인이나 예술가가 출입을 했다든지 아버지 엄마가 어떤 사람들하고 아주 우아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네.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뭐 이런 문화 체험을 해본다든지 네. 승마를 해봤다든지 골프를 쳐봤다든지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하고 갈수록 차이가 더 심해져요. 그리고 그게 차이가 이 경제력의 차이보다 더 지금 그 앞으로 향후 사회에 더 극심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정도죠. 단순하게 그러면 아니 인터넷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접근권이 좋아지고 정보를 서로 평등하게 쓰지 않느냐. 그건 아주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많이 다뤄가지고 막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 그게 되게 뭔가 똑똑해진 것 같고 뭔가 평등한 것 같은데 오히려 사실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그 감각이거든요. 정보를 다루는 감각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볼 때 어떤 그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뭐 내부 지금 다 나오는 걸 가지고 그쵸.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네. 그거 가지고 어떤 사회의 어떤 문화 트렌드를 주도한다든지 예술 현상에서 창의적인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상징되는 같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상류층에 올라가다 하더라도 그 어떤 양극화가 티내에 갈수록 심해진단 말이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특정인을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만 재벌과 시집 갔던 연예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그 문화 충격들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제 프랑스로 대학을 해가 도저히 낄 수가 없게 만드는 원천적으로 그냥 제일 이제 문화 자본이 양극화 무섭다는 거는 입장권을 안 준단 말이에요. 아예 들어가서 경쟁이 아니라 아예 입장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저 영화 버닝 같은 경우도 거기도 항상 위화감을 느끼는 주인공도 입장권이 안 주니까 이게 뭐 이야기시키는 건 그냥 뭔가 동물원에서 동물을 바라보듯이 사람들이 관찰하는 그런 느낌까지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계급적인 차이가 내재화된 거 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기생충에서는 냄새인 거잖아요. 네. 이 냄새라고 이 상징된 게 결국은 그런 계급적인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박 사장이 늘 선 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아내분을 사랑하시잖아요라는 말에 선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계급주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오히려 자녀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랬으면은 선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에 올릴 때 아내인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버닝은 이 기생충이랑 거의 흡사한 주제를 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도 그 과정에 그 흘러가는 과정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버닝에서도 이 벤을 바라볼 때 벤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그런 거잖아요. 그레이트 헝거로서의 그런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하세요 하면 전 그냥 노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유희, 지루하냐 지루하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삶이라든지 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아예 떠나 있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둘 사이의 대화가 미묘하게 통하지 않는 음. 네. 사용하는 어휘, 그 다음에 사고방식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는 게 은연중의 계급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갈수록 세상이 아주 감각이 뛰어난 소수하고 극소수하고 또 대체로 내 주변에 보니까 다들 뭐 더 모르는데 괜찮아 이렇게 해서 갈수록 퇴화돼가는 대다수로 보통 사람들은 만족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항상 지금 내가 뭘 모르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히려 이게 향상이 되고 발전이 되는데 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때 내 그 불안감이나 네. 이런 것들을 내 주변에 보니까 다 나보다 더 못하네 나 괜찮아 라면서 더 퇴화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감정의 이게 이게 뭡니까 교육의 양극화 뭐 이런 뿐 아니라 이게 나중에 지성의 양극화가 돼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든지 자기 머리로 판단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미디어 네. 이것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했어.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은 본인이 생각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사실 그 어떤 사안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정보를 비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뭐 이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판단을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전문가고 내가 가장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해왔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거 안 했냐. 그 사람한테 다 이렇게 위임을 해버린다. 뇌를 맡기는군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유용하죠. 그런 얘기가 요즘 많이 회자되는 뭐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안 무섭지만 한 권만 읽은 사람은 무섭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내가 그런 퇴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민한 지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늘 지적 자극을 받고 그런 사고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에서 소수거든요. 이게 심화되다 보면은 지금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 특히 유튜브 시대가 나은 게 이제 확증 편향의 시대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 것도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반응하는 게 좀 위험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다라고 오히려 우리 뇌를 네. 비워놓는 게 괜찮다. 우리 모르는 게 많으면 불안한데 네. 사람이 가장 창의적이 되는 거는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해야지 창의적이 되잖아요. 알려고 하니까. 근데 제일 위험한 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진영에 속해가지고 이거는 이 말이 맞고 저건 저 말이 맞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뇌는 멍청해지잖아요. 저들은 그럴 네,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영화에서 좀 뛰어난 게 네.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럴 거다, 이 캐릭터는 이럴 거다라는 걸 계속 전복시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뇌를 자극시켜 주니까 네네네. 새롭게 이런 상황에 이런 면이 있구나. 사람은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러니까 아주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영화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윌포드라는 그 기차 맨 처음 이제 설계한 그 아저씨. 네. 그 아저씨의 포드는 윌포드의 포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디즘 뭐 그거 할 때 그 포드랑 그런 같은 느낌. 포드인 포디즘이 거예요. 네.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드라고 자동차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알죠. 미국 자동차. 네. 그 포드 그 아저씨가 이제 이른바 그 컨베이어 벨트인가요? 뭐 네. 그런 걸 이제 만들어 갖고 대량 생산을 이제 가능하게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상징이죠. 그래서 그 포드 생각하고 쓴 거겠죠,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다고 음. 보통 얘기들을 해요. 그렇습니까? 뭐 어쨌든 산업화의 상징이니까 네. 그 이쪽에 어떤 물신이잖아요. 그 엔진과 자기가 동일시되어 있는 신이니까. 그러니까 엔진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말 네. 그대로 산업화를 가능하게 했던 증기기관 그 자체니까요. 그리고 이제 포드라는 이름도 이런 자본주의를 음.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 남궁 민수는 뭘까요? 그러니까 성이 사실 대표적으로 그지? 한국 사람 성하면은 김, 이, 박 뭐 이런 성이 많은데 남궁이라는 성을 썼고 거기서 또 그걸 되게 유머 코드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 기생충도 남궁 현자 건축가님이 쓰게 네. 하시잖아요. 네네. 남궁이라는 성을 되게 좋아해. 근데 또 이름은 민수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이름을 쓴 게 재밌어요. 근데 네.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건 직접 얘기를 하신 건데 네. 그 성이 두 개인 그런 성을 쓰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두 영화에 글자짜리 성을. 독고라든지 남궁 뭐 이런 성을 쓰는 거를 되게 음. 좋아한다고 하세요. 그게 어떤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 낯선 느낌 아. 그런 느낌들 때문에 쓰는 게 아닌가 하고. 근데 정박님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이 성이 두 개인 건 어떻게 유래된 거예요? 성이 두 글자짜리?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옛날에 많았지 뭐. 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네. 우리 성도 있지만 중국에서 많이 너무 옮겨 많죠. 우리 성은 대부분 중국에서 왔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상당수가. 이런 거는요, 두 자짜리. 그리고 또 대체로는 중국 성이 맞죠. 남궁, 사마, 아. 제가 이거 중국 성에서 많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 우리가 성씨가 아주 적은 편에 속해요. 우리나라가. 네, 일본이나 중국에 성씨가 많고 이러는데 네. 우리가 성씨가 아주 적은 편에 속해가지고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다 그 김씨 같고 이씨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씨가 어떻든 뭐 17세기 이렇게 접어들면서 뭐 족보를 또 네.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족보 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많은 데 들어가야지 표가 안 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죠, 그게. 뭉치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더 작아지게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본래 지금 말씀대로 두 자짜리 성이나 여러 성이 있었을 텐데 결국 그게 다 이제 결국 흩어진 거 아닌가. 왕족 네. 쪽이나 뭐 양반 쪽, 이씨, 김씨 쪽으로 그렇죠. 많이 네, 몰려가고. 네, 네. 아 이왕이면 그래도 왕족의 그쵸, 씨, 족보를, 네, 예, 그걸 하고 하고 싶잖아요. 싶으니까. 네. 굳이 멘붕. 돈을 낸다면. 램국 민수.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이건 또 서양 사람들이 좀 좋아하잖아요. 항상 이제 서양이라는 게 지금 이제 서양 문명이 막판에 몰렸다. 이게 오리엔탈리즘인데 막판에 몰린 서양 문명을 구원할 것은 동방에서 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보면 동방에 도사 같잖아요. 남궁민수. 뭔가 도사 같은. 아니 예전에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매트릭스에도 보면 그 네. 키를 키메이크 했네요. 그것도 동양 사람 나오는 거. 맞아요. 항상 뭔가 어떤 새로운 솔루션은 뭔가 동쪽에서 동양인이. 비슷한 오리엔트에서 온다 이런 네. 느낌도 줄 수 있죠. 그 어. 여기도 보면 나중에 그 불 갖고 오라고 그럴 때 네, 첸. 첸. 중국 아이가 이렇게 그쵸. 불 들고 오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세계가 빠진 가장 큰 문제의 해결책을 아마 동쪽에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일 그것도 수 있죠. 오리엔탈리즘이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어떤 자기들 이 지구의 어떤 물질 문명에 그 새로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문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이 네. 그 해결책을 자기들 다른 데서 그렇죠.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 아닌가. 그 다른데도 이제 동양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아, 그래서 이미지로. 그의 딸도 투시력이 있잖아요. 요나도 투시력이 있는 것처럼 설정되잖아요, 영화에서. 뭐 약간 청각이 뭐, 강한 네. 예민하게 청각이 예민한. 그거는 이제 요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트레인 베이비 열차 안에서 태어난 네, 애들. 열차에서 아. 태어난 새로운 세대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청각이 예민한 거. 그래요. 저 소품 중에 하나 크로놀 나오잖아요. 네. 크로놀이 이제 제가 하나 해석해서 좀 네. 던져드릴 테니까 맞는지 좀. 이름이 크로놀이야. 응, 네. 크로노. 크로노? 네, 시간 네 연대. 그런데 크로노스. 플러스 말리지. 네. 이 시간의 연대기약, 연대학. 네. 역사를 아는, 알게 하는. 그게 이제 일종의 마약 아닙니까? 그럼 그걸 하나씩 이게 건네잖아요. 네. 한 칸 지날 때마다 한 칸 하나씩 주기로 했잖아요. 네. 문 하나를 여는데 통과하는데 마약 하나. 그 시간의 역사 음. 요거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 네, 네. 어떻습니까? 아 좋네요. 좋습니까? 네.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두 분한테 인정받으면 되게 뿌듯하죠. 그 지금 역사가 사실은 폭력의 역사에서 이제 하나씩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결국 말 그대로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이 그냥 자동으로 열리는 문은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기 위해서 또 많은 희생을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또 그 치러야 되는 대가이기도 하고 획득하는 또 그 과실이기도 하고 네. 네. 뭐 그런 것도 이중적으로 섞여 있잖아요. 남궁민수 입장에서는 그건 대가인데 여기 또 다른 입장에서는 결실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되니까. 결국은 음. 그 시간에 대한 그
난리지가 네. 모여서 네.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버렸죠. 기차를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선주의 사관은 결국은 네. 자폭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아. 거죠. 시간이 역사는 한 방향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폭발하고 네. 뭐 이런 느낌까지 주는데 크로놀에서 이거 발견한 사람 아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나? 크로놀은 대표적인 그런 상징이죠. 아니야. 근데 이 크로놀에서 시간을 빼먹은 사람이 난 너무 못 본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차가 계속해서 궤도를 순환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성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기차는 순환을 해야 되고 1년에 한 기차 번씩. 내부는 항상 그 일정한 어떤 사람의 숫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그런 것들은 결국 계속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면 이 기차 통과할 때 계속해서 그 어떤 그 레일에다가 또 눈이 그 얼음이 쌓여가지고 다시 기차가 아주 위험하게 통과하기도 하고 네. 그럼 또 이게 계속 순환하는 것 같아도 안정적인 게 언제까지나 된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뭐 이 지구라는 게 하나의 어떤 물질 문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왔던 관성대로 가겠지. 관성대로. 그렇지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올 거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레일을 이탈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차라는 조건을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 기차 안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기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그 딸 이름이 요나라고 할 때 네. 예전에 성경에 고래 뱃속에 갇힌 예언자가 요나잖아요. 오. 그 고래 뱃속에 갇혔다가 결국 이제 왜 갇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네. 해가지고 말을 안 들었죠. 네. 아, 예언을- 유나가요? 예언을 하라 그랬는데 네. 자기 원수였던 지역이었죠. 거기서 네. 이제 너네 멸망할 거다라는 멸망의 예언을 하라고 했었는데 네. 그걸 안 하려다가 아. 이제 많은 고초를 겪었던 맞아. 그거 바로 요나죠. 남궁민수 딸도 네. 말을 말을 안 들어. 안 들어. 기술이 안 들어. 그 크로널 얘기하신 네. 거기서 이제 시간 뭐 이런 걸 읽으신 거잖아요. 역사, 인류 역사. 너무 웃으시는 거. 근데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보는 음. 경향이 많거든요. 네. 이게 지구를 한 바퀴씩 도는 거잖아요. 네. 인류차가. 근데 그거를 공전하는 지구라고 보는 그러니까 태양을 도는 지구처럼 보는 이런 시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기차가 의미하는 게 어떤 지구의 어떤 발전 과정,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곤충으로 시작을 하죠. 중간에 이제 식량칸 곤충들이 네.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식수하는 물, 거잖아요. 네. 물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식물원을 꽃이랑, 가고 네. 그 다음 수족관에 가고 네. 그다음에 육류 고기가 나오고 그렇네.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지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순서다라고 대박.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 클럽까지 가면은 네. 이제 거기는 에덴인 거예요. 신들의 어떤 유리가 있는 거 유토피아 네. 막 이런 곳이라고 보고 마지막에 신을 만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렇게 보면은 크로놀이 어떤 시간과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사실 이 마약을 그렇게 봤거든요. 네. 국가나 네. 이런 조직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반드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마약일 마약이죠. 거라고 네. 봤어요. 네. 그래서 어떤 마약이 결국 마지막에 폭발을 일으켜서 이 질서를 끝낸다는 게 그런 부분의 메시지도 좀 있다고 봤었거든요. 자, 크로놀 네. 제가 제기한 아주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네. 문제의식이 아주 적중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메이슨 총재가 이제 와가지고 막 그 신발 얘기하고 이럴 때 너희들의 자리는 거기야 이런 얘기할 때 7분 동안 이제 자기가 연설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딱 그 7분이라는 시간을 맞추거든요. 네. 그리고 그 혁명 이야기 얘기할 때도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꼬리칸에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7인의 뭐 사무라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다 저렇게 눈 밖에서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이 이 네. 7이라는 숫자에 부여한 의미가 뭔지도 정민여가 이제 점점 네. 저에 많이 근접을 한 거예요. 뭐야? 아 싫어. 나 정박님한테 근접하고 아니야. 싶어. 내가 일단 먼저 7은 한번 이제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 음. 이건 바로 월화수목금토일? 그렇죠. 그거 생각 못했던 것 아니, 같은데. 아니. 그리고 네. 7이라는 숫자가 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의 음. 원 사이클.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됐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박님이랑 몇 년 하셨다고요? 제가 7년 했잖아요. 아, 제가 한 3년 했잖아요. 한 1년만 더 하면 이제 곧 따라잡을 수 있을 안 돼, 안 걸로. 돼. 7이라는 숫자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왔네 진짜. 아니 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계속 하나의 어떤 그 코스모스잖아요. 이 하나의 우주니까 지구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의 인간 세상의 축약도니까 그 안에서 결국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거기서 계속 균형이 나오잖아요. 사람 네. 숫자가 골익하는 75%를 뭐 네네네. 죽여라 뭐몇 프로 죽이고 다 나오는데 네. 이게 참 그 지구를 하나의 어떤 그 생명체 스스로 자기 조절하는 그 보는 이론이 있어요. 가이아 이론이라고 그 영국의 러브룩 같은 사람이 제안했던 건데 이 뭐냐면 참 재밌는 게요. 네. 이 지구가 예를 들어 기온이 좀 떨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럼 갑자기 적도 쪽에 검은 색깔의 식물들이 확 피는 거예요. 그 지구 전체적 기온이 올라가게. 그러니까 지구가 마치 하나의 어떤 생명체처럼. 자기 스스로 네,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한다. 조절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구 기온이 좀 올라갈 때는 흰색 그러니까 태양빛을 반사하는 네. 작물들이 확 성장하고 지구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자기 자신을 조절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좀 재밌는 게 좀 역사적으로 발전하면 네. 뭐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세기, 18세기 이후 산업혁명 이후로 19세기에 유럽의 도시들의 도시화가 어마어마하게 진전되고 그랬어요. 도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단 말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어떤 도시화가 해소되는 과정도 있다. 이게 묘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있잖아요. 사람이든 집단이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수를 조절해 나가는 균형을 게 맞추는. 그게 묘한 게 있단 말이죠. 사람이 좀 더 한 차원 위에 높이 내려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도 상당히 좀 이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순환되는 지구, 순환되는 시스템에서 그 자기 조절 작용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 근본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주라는 게 계속해서 새롭게 바뀌는 거냐 반복되는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런 측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해요. 봄은 계속해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네. 봄은 계속해서 돌아오고 이제 뭐 꽃들은 계속 피어나고 반복된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은 그 봄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인간은 갈수록 이제 쇠퇴한다 이거죠. 인간으로 생명체는 태어난 이상 쇠퇴한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의 한 측면하고 또 쇠퇴가는 한 측면들이 항상 같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실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실제라는 거죠. 실체라는 것들이나 본질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과정들이 사실 그 가장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뭐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찾고 새로운 걸 자꾸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이번 선거를 하니까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고 또 새로운 거 듣는 노래 옛날 노래 듣기 싫고 새로운 노래 새로운 음악 새로운 해석을 좋아하는데 그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내가 근본적으로 쇠퇴해가고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근본적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체는 사라진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거부 작용 아닌가. 새로운 것을 찾는 심리가.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새로운 거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네. 이렇게 됐는데. 아니면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이라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보면 새로운 게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롭지 않으니 내 주변이라도 좀 새롭게 바꿔. 근데 그게 안 새롭고 결국 조금 더 나아갑니다만 여기서 월포드 대신에 바로 가장 대척점에 있던 커티스를 보고 너가 국회의자가 돼야 된다. 네. 그러면 이건 서사가 완성된단 말이죠. 너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그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상층으로 올라가기 위했던 후계자 교육 과정이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렸지만 너는 바로 그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봤기 때문에 네. 너는 명실상부하게 이 최고 권력자 될 수 있다. 라는 식의 수사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결국 똑같은 인간들. 아무리 투쟁을 해도 결국 똑같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똑같이 되더라. 이게 상당히 무서운 정치적 메시지도 있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나온 그 김영하 작가의 작별인사. 작별인사라는 책이 참 그 미래에 대해서 네. 어쩜 보면 근미래죠. 근미래에 대한 아주 새로운 시각을 줬던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단독으로 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밀리의 서재는 한 5만여 권의 책을 어떤 책이든 골라서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책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또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책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밀리의 서재 가입해서 보시면요
5만여 권의 책도 보실 수도 있고 또 두 달에 한 번씩은 종이책도 네. 신간 나오는 거 드린다고 하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가입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릴리의 서재, 여러분의 책사랑과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설국열차에서 네. 이미지로도 보여주고 말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그 계급 구조, 계층 구조 이런 것들. 그 칸칸이 나가면서 올라가는 구조. 뭐 이런 또 이제 기생충에서는 이제 층층으로 네, 네. 아주 그 그림으로 잘 그렸던 그 구조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사실 이 영화의 주요 메시지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 영화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는 위와 상하. 아래의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바빌론처럼 돼 있어요. 그 집이.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구조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생충에 나오는 박사장네 집은 사실 구조적으로는 잘못 설계된 집이라고 해요. 너무나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보여주려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사장네 집이 나올 때는 화면이 엄청 환하고 네. 너무 과할 정도의 일조량이 들어와요. 네. 근데 기택의 집에 가면 반지하기 때문에 화면 자체도 좀 더 광량이 줄어들어서 칙칙해지고 네. 그리고 정말 이 빛도 적게 들어오죠. 근데 반면에 이제 아예 그 지하실 방공에 들어가면 빛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보여주는데 익숙한 게 봉준호 감독이고요. 또 이 영화는 이 기차라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직선이란 구조는 뭐냐면 중간을 건너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길이 반드시 없고 거쳐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하나 C에 올라가야 있는데 A를 되는데. 가려면 B를 반드시 네.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보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총 26칸으로 돼 있는데 이 26칸도 줄이고 줄여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사실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은 결국은 그 세계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집중하지 못하고 이건 졸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작품들은 세계가 되게 탄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몰입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네. 빈틈이 너무 많으니까. 빈틈이 네. 많으니까 이게 구조가 허술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근데 여기는 세계가 탄탄하게 느껴지는 게 그런 봉준호 감독의 디테일이고 그게 이제 상상력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냐면 그 기차 안에 공간에서 총을 쏜다면 총알이 어떻게 튕길까? 그리고 각도 이 각도에서 쏘면은 어디까지 날아갈까? 이런 걸 계산을 하면서 영화를 만드세요. 그리고 보면 26개의 칸을 만들었을 때 네. 사실 이 영화의 미국 배급과 제작 여기 관여했던 회사가 와인스틴 컴퍼니예요. 와인스틴? 하비 뭐예요? 와인스타인이라고 하죠. 거기죠. 미투 걸렸죠. 네, 범죄자죠, 그래요? 범죄자. 근데 그 와인스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미국에서 되게 유명해요. 그 아주 악독한 편집자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영화 감독들이 찍어오면은 그거를 자기 맘대로 막 커트를 해고, 그러니까 남의 이제 저작물을 맘대로 가위질한다고 되게 악명이 높았어요. 그러면서도 아카데미 받을 것 같은 작품들을 몰아주고 이런 사람이랑 봉준호랑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와인스타인 컴퍼니에서는 계속 너무 많다 이거. 뭐가 많아? 26칸 너무 많다. 칸 자체가 너무 많다. 칸이 너무 많다.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봉준호 감독은 줄일 만큼 줄여서 26칸이다. 그래서 일부러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을 했대요. 네. 거기서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 지켜낸 건데 와인스타인 컴퍼니에서 이게 많다고 한 거는 26칸인데 네. 그냥 지나가는 칸도 있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스쳐가는 네. 그냥 잠깐 뭐 1분도 안 되게 그냥 네. 스쳐가는 칸들이 있거든요. 굳이 그런 칸 뭐하러 넣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은 그게 이 영화를 두텁게 만든다고 본 거예요. 이런 그냥 지나가는 칸들이 별 의미도 없고 그냥 스쳐가는 그런 칸들이고 그냥 미용하고 막 이런 칸들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를 두텁게 만들고 더 설득력 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봉준호 감독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우리 정박님께서는 그 수직적인 기생충과 수평적인 또 설국열차 수직 수평론을 주창하셔서 이게 또 문학의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별로 이슈는 안 된 것 같고요. 뭐예요? 수직 수평론이라는 이게 게?
그게 결국 뭐 수직으로 세운 설국 열차가 네. 기생충 집 아니냐 이렇게 네네. 보는데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평일 때 네. 같은 어떤 불평등이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평으로 갈 때는 네. 그 마지막에 좀 희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수평을 통해서는 결국 뭐냐면 꼬리칸에 있는 커티스가 음. 결국은 가장 그 음. 두뇌에 해당되는 울포도의 자리를 다시 대체할 수 있다. 음. 그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오히려 가장 꼬리칸이나 가장 위칸이나 결국 서로 유무상통한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통한다.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뭐 또 이 기차가 아예 판을 바꿔가지고 레일에서 이제 궤도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네. 결국 뭐 아이들이 태초에 아담과 이브처럼 새롭게 뭔가 이 세상에 발을 디뎠다 이런 느낌까지 주는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수직이잖아요. 네. 이 수직이다 보니까 이 수직에서는 정말 이 뭡니까 단절의 이미지라든지 이 서로 딱 이게 우리가 흔히 상하관계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너무나 더 극명해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는 새롭게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바뀐다는 희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영원히 흔히 말하는 반지하에 있던 기택은 영원히 이제 지하에 유폐되어 가지고 다시는 못 나올 것 아닌가. 네. 극복 이런 불가능. 극복 불가능하고 화해 불가능한. 최소한 여기 설국 열차에서는 울포드가 같이 하자. 이런 어떤 최소한의 그런 뭐 달래기든 해유든 네. 뭐든 이까지라도 존재는 하는데 그 수직의 어떤 기생충에서는 이제 아예 그런 걸 자체로 희망할 수 없는 좀 더 절망적인 느낌까지 좀 받았죠. 저는 기생충에서도 또 우리 정박님과 다르게 약간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기생충에 보면요,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가. 지금 벌써 라이너님 비웃고 계시고요. 아이가 나오죠. 네. 아이에게 아이? 어떤 아이요? 그 부잣집 아, 아이. 네, 부잣집 아이. 아들이랑 딸. 그 친구는 그렇지 딸도 나오죠. 네. 그 딸조차도 자신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아들은 냄새를 맡긴 맡지만 그 선생님을 또 좋아하고. 그 선생님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냄새가 네. 나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서. 네. 늘 아이들에게서 희망이 있네요. 설국열차도 그렇고. 설국열차도 그렇고. 저는 이 두 영화 모두 희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설국열차 보면서 이게 보통의 평은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영화다. 설국열차? 네. 네. 이런 평들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생각이라는 거는 다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아이가 그러니까 처음에 요나는 성별이 여자인 게 분명했고 그 나머지 꼬마가 저는 처음에 이 아이가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남자애였던 네. 건가요? 아니면 이걸 좀 모호하게 그려진 건가요? 성별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죠. 그렇죠. 티미가 남자처럼 저도 팀 생각을 이름은 했는데 남자 이름 같은데. 네. 그러면 성별을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이 둘만 이제 나갔잖아요. 이 지구상에. 그리고 나가고 북극곰만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졌는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요나랑 이 티미만 남아있는데 이 둘이 앞으로 번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시작하면서 얘가 남자였나 여자였나에 대해까지 갑자기 되짚어보게 되는 거예요. 남자면 어쨌든 번식이 가능할 텐데 여자이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결말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봉준호 감독이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았어요. 이 어떤 분은 어떤 해석까지 했냐면 네. 마지막에 북극곰 통통한 북극곰을 네, 만나잖아요. 북극곰을 만나서 북극곰한테 잡아먹혀 죽은 거 아니냐. 네네.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절망적인 결말 아니냐 이렇게 네.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 얘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런 건 아니었다. 있는 대로 좀 받아보자. 대신 이제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게 앵글로 섹스는 멸종한 게 맞다. 백인은 멸종했다. 절면은 황이 거기만 남았대. 백인은 확실하게 멸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흰 곰이 살면 사람이 또 살 수 있다는 이제 반증이니까. 다른 곳에서도요? 네. 이제 그 살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영화에서 여러 번 메시지가 나와요. 네. 이게 남궁민수가 그 7명의 그 원래 갔던 그게 10몇 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 나갔던 사람들이 얼어버렸죠.
근데 남궁민수가 이렇게 기차를 타면서 봤던 게 이제 원래는 비행기의 꼬리밖에 안 보였는데 전신이 다 보인다. 네. 그거는 녹고 있다라는 네.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앞에 갔던 여자가 이누이트족이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누이트족이었다는 거는 이미 이런 추운 환경에 익숙하니까 익숙한. 앞장서서 나갔는데 다 죽어버린 거죠. 네. 근데 그 영화의 설정상으로는 그 이누이트족 사람이 남궁민수의 아내였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요나의 엄마인 거예요. 이게 영화적으로는 편집이 돼서 네.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남궁민수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눈송이를 보면은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눈송이를 남궁민수가 보는 게 나오는데 네. 네. 그게 이누이트족 아내에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음. 즉 눈송이를 보고서 이 날씨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날씨라는 걸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을 인식을 했다. 이런 아. 내용이죠.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회사 이름 뭐였죠? 거기 그 26칸 너무 많다고 했던 그 마이스팅 회사에서 너무 많이 컴퍼니. 편집을 해서 내가 약간 이게 그러니까 뭔가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이런 편집이 다 빠지면서 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이 마지막 부분 네. 그 아이가 나가서 검을 만나는 장면 네. 여기서 또 단군 신화를 또 마늘 먹고 나왔어요? 그 배꼽에 일환을 가득 음. 마늘과 쑥이 있었던 게 아마 자세히 본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게 코카콜라 아니고? 곰이 이빨이 살짝 보일 때 녹색이 막 껴 있었다고 쑥이? 쑥이었습니다. 네. 그- 새로운 한반도의 희망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뭐 근데 곰이 났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이게 감독의 원영의 무의식에 어릴 때부터 하도 당군신을 많이 때리니까 새로운 생명체 눈에 뭐 곰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아까 기생충 얘기할 네. 때 그 기생충에서 이제 희망을 보셨다. 네. 그 이제 아이들을 그 아이들. 위해서? 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제 짜파구리 얘기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짜파구리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서민들은 짜파구리를 몰랐어요.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생각해 보면 이 상류층들은 하류층의 문화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냥 문화적으로 특이한 문화를 자기들이 그렇죠. 체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게 완전 구분된 것 같지만 오히려 상류층들은 그런 걸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하류층들이 먹는 하위 계급이 먹고 즐기는 문화를 또 자기들도 즐기고 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겸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기생충에서 제가 희망이 없다라고 봤던 거는 네. 이게 기생충에서 냄새로 사람의 어떤 태생을 결정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기우가 늘 자기 여동생 기정이를 보고서 하는 말이 너는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쟤는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기정이는 유일하게 이 계급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그리고 계급 역전이 가능한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서류 조작을 한 것도 기정이고 네. 그리고 거기 가서 가족들을 전부 다 기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도 기정이에요. 네. 제시카죠.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유일한 희망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이 영화는 기정이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가족은 더 이상 계급 역전을 할 희망이 없어져요. 브레인이 그쵸 다 브레인이 네. 죽어버리니까. 왜냐면 기우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서늘하다고 봤던 게 네. 사실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변기가 거꾸로 쏟으려고 할 때 그거를 깔고 앉고 있었던 것도 기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급 역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왜 굳이 그 딸을 죽였냐 막 그때 우리 기생충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또 되게 절망적이네요. 아직 동심을 잃지 않으신 걸로 서영지 씨는. 아이에게 좀 희망을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요 영화에서는 어쨌든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질서를 세웠던 사람들은 이제 끝나고 그 사람들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아니 그런 희망을 조심스럽게 감독은 우리에게 좀 같이 전해오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철공열차가 혁명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 혁명을 다룰 때 사실 이 영화에서 그 막시즘적인 걸 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이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혁명을 하되 이 지배층을 교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배층을 뭐 극복하고 뭐 왕의 목을 치고 이런 거는 사실상 변화라고 볼 수가 없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를 하려면 이 체제 자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새로운 어떤 이념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 이 어떤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혁명이 있을 수 없다라고 사람만 생각해요. 바뀌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렇죠. 근데 커티스와 그 아이들은 그 혁명하는 애들, 네. 걔네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계관이 거기에 고정돼 있어요. 다른 세계를 생각할 수 없고 질서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지막에 윌포드를 만났을 때 윌포드가 좀 여유가 있어 보였던 것도 사실 이 현실을 보여주면, 즉 우리가 성역화했던 이 엔진이라는 게 네.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 네. 이거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네.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 알면 커티스는 회유될 거라고 본 거예요. 네. 커티스는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음.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이 구조를 극복하는 게 불가능하고 아예 남국민주처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국열차에서 보여주고 있는 열차에 달리는 장면들이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게 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이 세계 질서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연과 그리고 운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조금만 잘못되면 삐딱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디 한 군데만 끊겨도 이거 안 되는 그런 아주 불안정한 것이다 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원래는 봉준호 감독이 방주 같은 거를 하는 게 자기도 더 맞다고 생각한대요. 아 기차보다요? 기차는 네. 자기도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합리적이다. 기차는 그 철도 유지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네. 근데도 기차를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불안하다는 거. 공고해 보이는 어떤 질서와 세계는 사실은 아주 불안한 토대 위에서 네.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뭐 산사태 등으로 해서 이제 그 기찻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 이제 네. 뚫고 가지 않습니까? 네. 자본주의라는 걸 우리가 그 기차라고 비유해 본다면 음. 두 번 크게 뚫고 갑니다. 언제죠?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네. 한 번은 대공황, 음. 한 번은 아, 금융위기 2008년. 네. 그 두 번의 그 자본주의가 거의 몰락할 뻔한 일들을 네. 표현하고 있다라고. 뭐 이게 13년에 나왔으니까 네. 그 충분히 네.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는 네. 근데 성적 코드는 없습니까? 어떻게? 성적 코드는 이제 이게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봉준호 감독이 얘기하셨던 게 이제 이 기차는 어떤 남성기 얘기를 하고 이제 터널은 이제 여성기를 의미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프로이트적인 그런 음. 해석이죠. 이 어떤 남성 길고 뭐 이런 건 남성기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거는 여성기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상징으로 볼 수 있죠. 네. 그 터널에 들어갈 때 네. 불이 꺼지잖아요. 깜깜해가. 그때가 거기서 또 막 몰살 아수라장되고 네. 몰살 당하잖아요. 죽는 정자들인가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틸다 스윈인가 그 양반이 이렇게 네. 손짓으로 이렇게 네네. 넣다 뺐다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장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그랬죠? 아마 그 연설 7분 연설하는 동안에 네. 그 아. 질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손동작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나중에는 결국 그 아이들이 그 엔진룸 같은 데서 뭔가 이렇게 교체하는 그 손동작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그래서 그 틸다 스윈튼이 그 어린아이 때 기차 엔진룸에서 그걸 조작했다라는 게 거기서 좀 드러나나 보네요. 근데 그거는 좀 네. 어려운 게 네. 나이가 네. 17년 네네 맞아요. 이라 그건 좀 안 맞아. 아, 나이대가? 네, 나이대는 안 맞아. 그래서 아마 그걸 봤겠지. 음. 네, 아이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건 아마 틸다 스윈튼이 본 것 같긴 한데 네. 성적 코드로 좀 읽자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 손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 더러운 손이었어.
아니 근데 뭐 사실 그 애를 네. 그 손이 결국 여러 가지 손, 팔 역할을 하는데 그 커티스 같은 경우가 본래는 그 애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가 그, 에드가. 네, 네. 에드가를 그죠 아기 에드가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가 네. 결국 길리엄이라는 노 지도 그러니까 네. 지도자가 팔을 한쪽 잘랐고 네. 그리고 그래서 나중엔 결국 똑같이 하잖아요. 결국 자기도 그 아이를 끊기 위해서 자기 팔을 한쪽 희생하는 네. 거잖아요. 그 같은데 그때 근데 보면 느낌이 성적인 이야기 하시니까 그 애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꼭 출산할 때 끄집어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아, 약간 그 좁은 성적인 그걸 하잖아요. 결국 이 애를 끄집어내야지 생명이라는 것들이 지금 이런 거는 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이제 이 중에서 커티스가 가장 놀랬던 거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자기들의 정신적 지도자 월포드를 타도하고 길리엄을 길리엄. 예술을 했는데 길리엄과 월포드가 서로 아주 한패였다. 쿵짝이 맞는 음. 한패라기보다 막 서로 아주 쿵짝이 잘 맞는 네. 그러니까 아주 서로 어떤 환상의 파트너들이었다. 네. 이걸 알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나 라고 하면서 그것도 이제 해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네가 지도자 돼야 되고 다 이걸 오히려 너가 진짜 꼬리부터 여기까지 다 와봤으니까 너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이 지도자들 자격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본래 어떤 혁명이나 여러 가지 역사의 어떤 이쪽 이면을 또 들여다보면 그런 어떤 반란군의 지도자와 그리고 이제 이 기존의 질서의 어떤 최고 정점에 있는 수호자 간에 상당한 어떤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묘하게 암시하고 또 이제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이게 결국 좌우로 갈려진 것 같은데 실제 네. 좌우가 아니라 상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좌우로 우리는 자꾸 이제 왼쪽 오른쪽을 보는데 네. 그 사물을 판단할 때 우리는 상하를 봐야 된다. 위냐 아래냐를 바라보는 게 우리가 세상 일을 판단할 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또 확 바꿔지는 거죠. 흔히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혁명의 지도자가 새로운 지도자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본래 혁명의 지도자와 구질서의 지도자가 사실은 잘 통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한 번 이제 인식의 전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질서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사실 봉준호 감독도 그 자기 운동권 선배가 되게 대단해 보였는데 그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과거예요? 전화해서 우리 내일 데모는 어디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하는 걸 들었대요? 네, 그런 걸 들었대요. 되게 충격적이었겠다. 경찰 분은 너네 그러다 다치는 거 아니야? 조심해서 해.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그 거죠. 장면이네. 네. 아니 본래 그렇게는 합니다. 예전에 그 각 단대마다 담당 형사가 있어요. 아, 그랬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네.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서로 그거는 안 하는데. 다쳐야 네, 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야합이 될 수도 있고 담합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좀 위험한. 그래서 사실 매트릭스 같은 영화도 네. 혁명의 지도자이자 어떤 메시아로 제시되는 게 네오라는 네네네. 존재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그 네오와 그리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 데우스 엑스 아키텍처. 마크나 네. 그 걔죠. 걔 둘이 이제 협상을 타협을 하잖아요. 이 시온을 하게 해주는 대신에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협력 관계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도 그런 거에 머무를 수 있었는데 남궁 민수가 그걸 깨버린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길리엄이 커티스한테 이러잖아요. 너가 만약에 엔진룸 앞까지 가서 윌포드를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혀부터 잘라라라고 얘기를 해요. 혀를 뽑아버리는 네, 그러니까 혀 뽑아버리라고. 그런 얘기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한 마지막까지 그걸 좀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길리엄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변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네. 행위니까 그게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 혹은 마음 한편으로는 커티스가 진짜로 그 성공하기를 성공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죠. 길리엄의 말을 들으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이 질서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없으리라는 한계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직선만 계속 보잖아요. 여기도 꼬리칸에서 앞칸까지 계속해서 이제 오로지 우리 한 덩어리 뭉쳐야 되고 우리는 절대선이고 저쪽은 절대악이고 우리가 얘들을 죽이는 것은 우리는 성전을 치르고 있다. 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 뒤에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네.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게 투쟁이 정당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앞만 바라보다 보니까 옆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옆은 지금 눈이 지금 눈 모양이 변하고 있고 뭔가 색이 트고 있고 녹고 있는데 네. 오로지 지금 내 보이는 이거밖에 못 보니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오히려 가장 냉동돼 있던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냉동창고 비슷하게 감옥에 넣어 있던 남궁민수는 항상 그걸
보는 거잖아요. 밖을 네. 보는 거잖아요. 남들이 다 앞을 볼 때 옆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거든요. 지성이라는 거는 네네. 사실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옆에서 일본에 이제 복택유길이라고 하여튼 일본 유신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계하의 어떤 사상적 지주가 됐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는데 유키치가 그런 거였던 지금 막 그 일본에서 이제 막부 사람 그 사람하고 정부군하고 저쪽 이제 규슈나 이쪽 사람들 반군들이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막 자막에 전쟁이 일어나고 대포가 쏘고 난리 나는데 자기는 거기서 자기 학당 개요 학당이죠. 학당을 만든 지금 개요대학 학당에서 그냥 그 강독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이 책도 서양책에 이것도 읽고 옆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해도 괜찮아. 우리는 세상이 뭘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거 할 때 다 휩쓸리지 말고 우리 길을 갈 때 그 사람이 근데 결국은 역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남궁민수 역할이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직선만 바라보다가는 네네네. 이게 참 그게 결국 매입을 옆을 못 보는군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아까 처음에 하셨던 질문이기도 한데 왜 의사소통이 이러냐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에요. 네. 네.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남궁민수는 처음부터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궁민수는 이런 직선만 바라보는 이 인물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학습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라든지 사상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서 언어뿐만이 아니라 둘이 마주보는 쇼트인데도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소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궁민수는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부재가 마지막에 그런 형식으로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의 한계인가 봐요. 저는 그게 뭔가 계속 겉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그게 감독이 의도한 장치라는 네, 의도한 거라는 연출이죠. 거죠. 근데 결국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데? 자기가 그 커티스도 그렇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총독도 그렇고 그 아이들 가르치는 그 교사도 그렇고 또 말 그대로 이제 월포드 같은 경우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세뇌가 됐다고 해야 되나? 네. 오로지 여기 벗어나면 죽음이고 여기 벗어나면 안 되고 엔진이 생명이고 오로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대항하는 또 이제 커티스는 또 오로지 이걸 다 없애고 파괴해야만이 이게 우리가 이제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결국은 지금 결국 누군가에 의존하고 어떤 미디어에 의존하든지 뭐 어떤 것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을 하고 자기 직감을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의존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을 새로운 일이 났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좋다 나쁘다 이게 내한테 유리해 불리해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의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느낌을 어떻게 보면 풍자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이상현상이라든지 변화의 칭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들었던 아니면 누군가와 같은 편이라는 그것만 가지고만 오로지 잣대로 모든 걸 생각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될 수가 없죠. 네네네. 집단 독백만 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 저는 네. 요나가 아빠가 위기에 처했을 때인가 하여튼 아빠랑 누가 하여튼 엎어져서 막 싸울 때 네. 요나가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그러는데 못 찌르게 하죠. 못 찌르게 하죠. 네. 거기서 또 희망을 한번 살아있는 부성인가요? 이 구시대의 네. 이 치열한 생존 전투는 우리에서 끝내겠다. 끝내고 내 손에 피를 묻힐 망정 아. 새로운 세대를 살 너희들은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거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 희생하잖아요. 커티스랑 다 네네. 남궁민수랑 아이들을 살리려고 본인들이 희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건 뭐 좋네요. 네. 네. 이게 엔딩에서도 네. 이제 그 아이들만 남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인류는 9세대, 중간세대, 신세대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런 환경 변화가 네. 오기 전에 살던 그렇죠. 다 죽어버린 9세대, 네. 네. 기차에 탄 중간세대, 네. 기차에서 태어난 신세대. 신세대. 근데 그 신세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노센트한 상태로 나오게 된 거죠.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네, 설국열차. 네. 두 개 중에 뭐가 더 재밌었어요, 우리 정민이는? 그러니까 마더구나. 재밌는 거는 설국열차가 설국열차고. 재밌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듯이 그런 약간 뭔가 알 수 없는 이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약간 불편했었는데 오늘 이 방송을 하고 나서 보다 보니까 설국열차가 되게 명작이었고 생각나게 하는 작품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더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마더, 네. 설국열차. 네. 어떻게 우리 정박님은 네. 두 개 다 최근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 어제 봤죠. 재미 좀 있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결국은 모든 감독이 뭐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리멸렬이라는 영화 네. 블란다스 이게 이 초기에 만든 영화의 이런 것들이 주제가 계속 변주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니까. 그게 그의 가치관이고 또 예,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결국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자꾸 변용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주제 의식들 있잖아요. 네. 안에 어떤 그 공간들, 지하실이든 기차든 여러 가지 이런 계속 끊임없는 어떤 제한된 공간, 한계가 있는 공간 속에서 이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걸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한번 던져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지리멸렬처럼 다들 그냥 이분 같은 경우 보고 있으면 결국 위선자 되지 말자, 네. 갈피를 좀 잡는 인간이 되자 그런 느낌이 많이 받게 됩니다. 라이더님은 뭐 최근에 다시 보진 않으셨겠군요. 네, 뭐 다시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워낙 많이 봐서 저 설국열차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마더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많이 봐서 안 봤는데 정박님 말씀도 좋지만 전 봉준호 감독이 했던 말이 좀 떠올라요. 그 자기 영화에서 다른 건 몰라도 같은 걸 한 적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진짜 괴물 때도 그렇고 설국열차, 마더 모든 영화들을 할 때 어떤 장르를 다루더라도 그 장르에서 뭔가 뻔할 것 같다라든지 이런 네. 스토리는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다음 작품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이게 꼭 기생충이나 뭐 이런 작품처럼 뭐 대단한 명작, 흥행작 이게 아니더라도 기존에 알던 혹은 우리가 늘 보던 그런 영화가 아니라 새로운 영화를 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주게 만드는 감독이죠. 그래서 천재이지 않나. 네네. 자, 봉준호 감독이 네. 오스카에서 사관왕을 받아서 저희가 특집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영원한 이야기. 무엇이 기생충을 만들었는가? 결국 마더와 설국열차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뭐 무리한 접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가 더 좀 무게감이 있던 영화인가? 설국열차와 마더 둘 중에 무게감?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내가 뇌피셜로 재서는 안 되겠다. 정확한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 게 어떻겠는가 네. 생각이 끝에 들면서 네. 뭐가 이겼어요? 그래서 아니, 뭐가 더 무거워요? 체중계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위아래 체중계가 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바디 체중계 같은 거 피트니스 클럽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위아래 체중계 집에서 직접 인바디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12개 지표를 데이터를 여러분의 네. 스마트폰에 직접 전송하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 체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골밀도가 어느 상태인지 수분량 어느 정도인지도 되게 네. 중요하대요.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네. 위아래 체중계 여러분의 건강 챙기실 때 반드시 필요한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아래 체중계 하나 우리 라이너님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되게 많아졌네요. 그쵸? 작년에 홈플레이트 장전에 나왔을 때 하나였는데 정영진님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 라이더님이 오실 때마다 광고가 하나씩 늘어나요. 네.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또 영원한 이야기 네. 재미있는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라이너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시청해 주신 또 청취해 주신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